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문예술 6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6은 제시문은 쉬운데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전형적인 제시문.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자, 이걸 이제 정리하는 방식을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정리를 잘 해두시고 만약에 이제 사례와 연결했을 때 이 사례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례인지를 보셔야 되는 그런 제시문이에요. 하지만 설명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개념예술이라고 하는 자, 개념예술을 소개하는 문단이죠. 그래서 개념미술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미술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면 약간 정신적인 것 혹은 그 언어적인 것, 자, 이런 것들을 예술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념미술가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헨리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헨리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이게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미술을 언어로, 자, 얘는 언어로 하는 예술이다라고 해서 자, 이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얘가 물질성에 대한 부정을 한다는 거였어요. 자, 물질성이 중요하지 않다. 자, 예를 들면 피라미드나 어떤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덩어리나 그 실제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각이나 피라미드 같은 약간 뭔가 실제로 물질이 있는 것들. 자, 그런 거에서 이제 개념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건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야. 물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이 물질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지. 그래서 개념예술도 물질이 있기는 있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뭘 설명하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자, 이게 결국에 여기에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정신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예술의 탄생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기존의 예술들은 물질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점점 정신성으로 이행해 간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자, 이게 시대별로 조금 나눠놨거든요. 처음에는 고대 미술입니다. 자, 고대 오리엔트. 자, 오리엔트 예술 같은 경우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그러니까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자, 어때요? 얘네들은 굉장히 물질성이 강하죠. 그쵸?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정신의 육중한 물질에 눌려 있었다. 얘는 그래서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애였어요. 그래서 얘는 자, 물질성이 중요한 아이였어. 자, 그런데 이가 그리스 예술에서도 조각이야. 자, 그래서 또 물질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리스의 예술. 자, 얘는 조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뭐 다비드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헤겔은 자, 여기서 이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헤겔은 결국엔 물질성이 자, 정신성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정신성으로 완전히 이행을 하게 되면 이건 예술의 종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예술은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돼서 결국에 정신성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헤겔이.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세요.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갔더니 정신이 더 성장해서 이게 르네상스로 등장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하면 자, 세 번째가 네, 르네상스입니다. 자, 르네상스는 여러분 알듯이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정신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회화였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 뭐였냐면 회화라는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죠? 자, 회화라는 거야. 이 회화는 어떤 점에서 정신성이 강조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자, 이게 3차원에 있는 어떤 물질을 2차원으로 구현해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차원의 실제 물건과는 다르잖아.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의 요소가 개입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생각해서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각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이라는 거야. 게다가 여기다가 뭐 있냐면 물감. 그 다음에 이제 물감. 두 번째가 물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질성이 좀 약한 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돌덩이 같은 이 피라미드나 조각상을 생각해봐. 걔들은 굉장히
뭔가 그 물질감이 크잖아. 근데 물감은 그런 물질감이 크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되게 자, 물질성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자, 정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아이들이니까 르네상스의 회화서부터 이제 정신적 요소가 강하게 도입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17세기의 음악.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이행되는 거니까 되면 17세기의 음악. 자, 음악도, 음악이 물질성이 있어? 얘도 물질성이 없는 아이지. 그러니까 얘도 되게 정신적이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에서 더 어디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자, 이제 거의 시, 그러니까 문학. 그러니까 시죠. 시도 굉장히 정신적인 예술이잖아요. 자, 정신적인 예술이니까 자, 이게 점점 이 헤겔이 얘기하는 자, 고대 오리엔트서부터 그리스,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다음에 17세기 그리고 시까지 점점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국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식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자란 성신에게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일 뿐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이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헤겔은 예술의 종언을 여기서 선언한 겁니다. 자, 요 지점에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 예술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이 말은 사실 올바른 말이라고 하지는 않아. 정신적인 것도 예술인데 헤겔의 견해가 그랬다는 거지. 절대적인 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헤겔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나 봐. 정신적인 것이 그걸 대체하니까 예술이 끝났다고 얘기한 거지. 예술이 종언을 고했다는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정신적 예술이 계속 발달했고 그리고 다시 물질이 살아나기도 했고 그래. 그래서 헤겔의 이 생각은 올바른 생각은 아닐 수 있는데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건대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승하려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누구의 견해였어? 자, 이게 헤겔의 견해였잖아. 그치? 그냥 헤겔의 견해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 요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건 헤겔의 견해가 실제로 맞게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단인 거야. 다만 마지막에 예술의 종언이라고 하는 말, 요 말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헤겔의 예언은 적중했다. 저 얘기를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하면서 네 번째 문단에 가서 뭐냐면 실제로 얘기하는 이 개념미술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전개 방식을 알겠지만 지금 전개 어떻게 했어요? 이거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정리를 했잖아. 그치? 이거 시대순으로 정리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 예시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예시로 설명해요.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시대순이었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예시야. 자, 예시를 막 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초의 개념미술가인 멜 보크너입니다. 멜 보크너. 자, 그리고 멜 보크너 뒤에는 솔 르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솔 르윗. 이런 사람인데 얘는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요. 자, 멜 보크너라는 사람의 핵심은 뭐였냐면 멜 보크너는 자, 여기에 네 권의 파일 노트에 끼워서 그 종이 그러니까 메모죠, 메모. 자, 메모를 여기다가 예술 작품에 끼워 넣었어요. 자, 거기 담은 내용은 자, 송장도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악보도 들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 자, 첫째가 화랑의 도면, 그 다음에 뭐 도면도 들어있었고, 자, 뭐 도면, 복사기의 조립도면, 자, 복사기의 도면. 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예술, 어떤 한 예술 작품이 딱 있는 거야. 예술 작품이 딱 있어. 근데 여기에 이런 메모가 이렇게 딱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지나가면서, 이 예술 작품이 이거래? 하면서 쭉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면은 어땠고, 송장이고, 악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텍스트로 다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얘도 예술이지만 얘도 예술인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래요 라는 걸 순차대로 설명한 것까지를 예술로 했으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개념미술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구상을 담은 종이, 작업 스케치, 설명을 담은 송장 등이 예술이 될 때 미술은 문학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결국에 자, 이런 식의 메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작품은 뭐에 가깝다? 문학에 가깝다. 왜? 과정까지가 문학이 됐지. 과정까지가 예술이 됐잖아. 그치? 자, 멜 보크는 그거였고요. 솔 루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나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생각이나 관념. 자, 사실 멜 보크는 여기 써있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과정이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체가 예술이라고 설명한 거거든. 근데 솔 루이스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관념과 대비돼서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실제 예술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야. 요식행위. 요식행위라는 건 요 형식에 맞춰서 그냥 만든 어떻든 그 형식에 맞춘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 것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술은 시키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요 생각과 관념, 이 생각이나 관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솔 루이시지. 솔 루이스는 자, 벽 드로잉 실행을 고용한. 그래서 이 생각과 이 관념은 자신이 하고 실제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인부를 시켰어. 하지만 이걸 합쳐서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래서 개념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고용된 인부를 주었을 뿐이다. 개념이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삶을 못지않은 작품이다. 그러니까 얘도 작품이라는 거지. 우리는 예술이라는 것 혹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완성, 이런 완성 이것들을 보면서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멜 보크나와 솔 루이스는 도면, 송장, 악보, 복사기, 도면이니까 이 과정 자체가 다 예술이라고 얘기했고 솔 루이스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걸로 만든 어떤 그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침 이런 것들이 또 예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부들한테 시켜도 그거는 예술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었냐면 조영남 아저씨. 참 논란이 많은 아저씨죠,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화투 그림을 그리는 걸로 유명한데 자기 조수가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도 자기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아마 솔 루이스의 견해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면 이게 조영남 작가의 조영남 작가의 약간 좀 화투 예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래 그것도 예술이다라고 인정해 줬을 거야 아마. 자, 다음에 이 개념 미술은 4가지 형식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예술의 형식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일단 첫째는 자, 레디메이드라는 얘기로 사용합니다. 자, 레디메이드. 자, 레디메이드는 우리나라 소설의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건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자, 일상을 예술로 했다. 자, 여기서부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도 예시고 다 얘도 예시예요. 자, 예시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떤 보기 해놓고 박스에 사례를 넣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만들기가 쉬워요. 만들기가 쉬운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단어로 구분해 두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레디메이드는 일상을 예술로 하는 것. 자, 이거였고요. 자, 둘째는 개입으로 오브제나 이미지를 엉뚱하거나 다른 데 맥락에 옮겨 넣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개입, 오브제. 자, 이거는 어떤 사물을 어울리지 않게 배치하는 걸로 예술을 만드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개입이나 오브제나 이미지를 엉뚱하게 다른 곳에 맥락에 옮겨 놓는 것. 그래서 다니엘 비랑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비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드는데 이 사람은 미술관. 이거는 이제 미술관의 사례죠. 자, 미술관을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간판을 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지나가는 곳이 다 미술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술관의 간판이 일상적인 도로와는 어울리지 않잖아. 그런 어울리지 않는 오브제지. 자, 걔네들을 갖고 다니면서 여기가 다 미술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쵸?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그 개입입니다. 개입.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여기다 쓰지 마시고 이게 여기다가 씁시다. 오브제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 셋째는 자료화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화. 자, 자료화가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 걸 지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화가 뭐냐면, 바로 멜 보크너의 견해. 자, 이 사례가 멜 보크너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면이나 송장이나 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자료로 남겨서 그 자료 자체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게 자료화. 그래서, 자, 구성할 때 실제 작품이 모두 기록,
지도, 차트 등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보크너의 작업 스케치 전시가 여기에 속한다. 자, 작업 스케치, 작업에 대한 과정 자체가 다 예술이다. 이렇게 이게 자료화. 그 다음에 넷째는 언어를 만든다는 것인데, 자, 이거는 이제 넷째. 요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그 언어죠, 언어. 그 언어. 자, 언어라고 했어요. 자, 언어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다르보벤이라는, 안 쓸게요. 숫자, 글자, 낙서를 계열적으로 늘여놓음으로써 회화가 글쓰기라는 관념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회화에다가 어떤 메모나 글 같은 걸 막 붙여서 그걸로 예술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게 겉으로 보기도 예술이지만 가나서 글을 읽어도 예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언어 자체가 예술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는 거지,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예를 요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형식을 개념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가지 형식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알렉산더 알베로라는 사람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게 7번째 문단이죠. 자, 알렉산더 알베로는 개념 미술을 낳은 다양한 미술적 계보학에 대해서 언급했다. 자, 이게 알렉산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계보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서로 진행됐다라는 걸 계보라고 하는데, 60년대의 개념 미술은 네 가지 궤도가 하나로 수렴한 결과이다 라고 해서 60년대 이 개념 미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계보가 합쳐진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째가, 자, 이 모더니즘이야. 자, 모더니즘. 모더니즘이 뭔지 알지?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것. 기존의 형식을 거부하는 것. 자, 아까 물질화를 거부했잖아. 그치? 그런 것들. 모더니즘의 특성이에요. 자, 회화 자기반성적 경향. 둘째는 오브제에서 개념적 텍스트로는 환원주의적 경향. 그리고 두 번째가 환원주의적 경향.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엔 예술이라는 건 표현된 결과물이잖아. 근데 표현된 결과물보다는 그걸 만들고자 했던 나의 생각, 그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언어로 예술이 환원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환원주의적 경향. 셋째는 반미학 또는 반미학 경향, 비미학. 자, 반미학 또는 비미학. 자, 그러니까 아름다움만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뒤샹에게서 유래하는 건데, 이게 뒤샹이 뭐가 유명해? 변기. 그치? 변기를 갖다가 예술을 만들었던 거 있잖아. 아까 일상을 예술로 만든 데 아마 사례로 나왔을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그치? 반미학과 비미학 경향. 넷째는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이다. 그래서 자, 이게 네 번째가 장소 경향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장소 혹은 이 장소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정적이라는 거지, 고정적일 필요가 없는데 고정적이라는 거, 그런 견해죠. 그래서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이니까 미술관에 가야만 미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탈리아에 가야만 다비드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의 정신과 언어, 개념이다. 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거 장소라는 것 자체는 물질적인 개념이잖아. 이 물질적 개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한 거야. 그쵸? 특성과 형식을 지닌 개념 예술은 예술이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작품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언어를 비롯한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다. 근데 요즘에는 이미 이게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봐봐요. 이게 왜 내신으로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다겠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약간씩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기의 사례를 넣으면 아까 내가 좀 정리했던 단어들이 있잖아. 그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연습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일본의 작가인 온가와라라는 사람의 작품이야. 이거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매일 6시간, 7시간에 걸쳐서 그날의 날짜를 그려놓고 그날의 신문이라고 하는 걸 계속 그날의 신문 내용을 계속 이렇게 예술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했대. 진짜 집요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시간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한계니까 개념 미술이 맞네. 그치?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1번. 신문은 오브제다.
그치? 이거는 이제 오브제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어울리지 않는 곳에 배치했던 거, 그걸 오브제라고 하잖아. 그치? 아까 그 오브제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자, 오브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뭐냐면 그 둘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 둘째예요. 그래서 다니엘 비랑의 견해였잖아요. 그쵸? 얘는 다니엘 비랑이 갖고 그 얘기했던 예술의 형식의 둘째 조건에 성립하는 거죠. 자, 이번에 작가는 캔버스 아래 신문을 전부로서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하고 있고, 자, 일상의 사물이라는 건 첫째, 레디메이드의 특성을 갖고 있죠? 자, 여기다 살짝 써두세요. 자, 이걸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에 작가는 작품을 통해 물질적 면보다 정신적,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4번에 작가가 작품의 그날의 날짜를 그려넣기도 한 생각도 완성된 사물 모적의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세 번째 문단에서 르네상스 예술, 멜 보크나와 솔 르윗이 설명했었던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넣기는 생각 자체가, 특히나 솔 르윗의 관념 자체가, 이게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5번에 작가는 생을 마칠 때 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작가가 직접 실행하는 작품만이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솔 루잇의 견해로 생각해봐. 솔 루잇은 관념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그 예술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5번은 솔 루잇의 견해와 배치돼요. 그래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걸 관념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4번의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인문예술 6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